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온라인 체험단 사기를 당했어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어요. 담임교사가 아이에게 욕설을 했어요. 면접교섭에 예민하게 구는 전 남편.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법령은요, 석유사업법입니다. 최근 중동의 정세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대체 연료를 활용해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석유업계가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포함됐는지 알려주시죠. 네,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이제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석유 대체 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유 대체 연료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사업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친환경 정제 원료의 사용 내역 보고 사항 등 친환경 석유 대체 연료의 생산, 사용, 지원 확대를 위해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가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3년 연장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석유업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셋째로 사업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석유업계와 소통해서 친환경 석유 대체 연료 활성화에 대한 필요한 법, 그리고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며 세액 공제, 기술 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사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법령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공익신고자란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자신에 속한 기관이나 기업, 조직이 저지른 부패나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으로 과거에는 내부 고발자 또는 공익 제보자 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보상은커녕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권고사직을 요구받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국가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위기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서 이 또한 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지난해 공익신고가 역대 최대로 총 742만 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함께 공익신고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국민의 의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동법 시행 개정이 되었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앴습니다. 그리하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적 관계가 확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의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변호사 조력 비용 근거를 신설하여 변호사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비실명 대리 신고라고 하여서 여기에 대해서만 지급되었던 변호사 수당을 신고 후의 조사, 수사, 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 보상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 조력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조력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확인 후 비용 지급 여부, 지급 항목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새로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요, 발명진흥법입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기업의 R&D 성과가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직원이 개발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간 직무발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직원에게 지급해주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놓고 기업과 직원들이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일들이 빈번해지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에 대한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그 발명진흥법도 이번에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인데요. 이와 관련한 보상제도를 새로이 개선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셋째로 사용자 직무발명 승계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종전 발명진흥법에 의하면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종업원이 사용자의 승계 통지 전에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서 이중양도가 발생하는 등 불확정적인 권리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종업원과 협의해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하는 계약이라든가 혹은 근무 규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로부터 사용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규정을 하였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시 보상금 산정 자료 요구를 근거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전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 관련해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효과적으로 법정에 현출하기 위해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이라든가 비밀 유지 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을 위한 심리가 진행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 법률은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당사자 비밀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비밀 유지 명령에 대한 규정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 개정 법령 시행 후에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송부터 적용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을 거절당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출을 명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제출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영업비밀 소송의 계속적 수행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권리 직원의 직무 발명 권한 양도 방지를 새로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네, 기존에는 사용자가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려면 승계하겠다는 통지가 따로 필요했던 반면에 이젠 회사 측에서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따로 없다면 자동으로 권리가 승계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개정 규정에 따라서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는 직무 발명 완성과 함께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그 후에 종업원이 직무 발명 완성 사실을 숨기고 제3자에게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이기 때문에 제3자는 적극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명진흥법 하에서는 종업원이 계약 또는 근무 규정을 위반해서 직무 발명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 등록을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특허 등록을 받도록 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업원 또는 제3자 명의의 특허 등록은 무권리자에 의한 등록으로서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되며 등록 명의인을 상대로 해당 법원에 특허권 이전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해외 구매 대행 사기를 당했는데요. 네. 이 사기금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가요? 일단은 어느 날 저한테 네이버 구매 후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는 전화가 왔는데요. 네. 그래서 별 큰 무리 없는 아르바이트니까 하겠다고 해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본인 인사를 하면서 본인 자기 담당자 매니저라고 하면서 네. 본인이 알려주는 사이트에 해당 물건을 구매평을 남겨주면 된다. 그러면은 그 물품가의 몇 프로를 이제 수행 포인트로 주고 이게 적립이 되면은 10,000원 단위로 출금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매니저가 소개해주는 물건에 대해서 열심히 상품평을 달고 수행 포인트를 적립을 해서 출금을 한 경험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그 매니저가 다른 방으로 저를 초대하더니 여기서도 똑같이 하면 된다고 네네. 했는데 그 방은 전하고 다르게 전에는 포인트를 지급을 해주고 그 포인트로 물건을 산 후에 그 물건의 대금을 포인트로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 구매 후에 이제 구매표를 작성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먼저 물건을 제 돈으로 사고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사면 그에 대한 수행 포인트를 함께 제가 산 물건 값과 함께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처음에 소액이어가지고 몇 번 진행을 했는데 점점점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더니 여기는 한 명이 나가면 지금까지 다 17명이 있었던 방 안에 당신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돈을 넣은 걸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막 협박을 하고 네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 실명을 그 방에 초대한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그 10몇 명이 다 제 실명을 부르면서 네가 나가면 여기서 네가 우리 돈을 물어줄 것이냐
막 이렇게 막 몰아가면서 이것만 끝나면 바로 그 너가 넣은 돈을 뺄 수 있으니까 이것만 끝내자 라고 하면서 억지로 어떻게 해서 그 물건을 구매하는 릴레이를 끝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돈을 돌려주는 게 맞잖아요. 네. 돈을 이제 출금 신청을 해라 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소득세를 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네. 또다시 또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생각밖에 남지를 않은 거죠. 이미 들어가 있는 돈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소득세까지 납부를 하고 출금 신청을 했는데 그 자기네가 법인 계좌에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와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법인 계좌를 정지시켰다. 그러니까 여기 돈을 이체한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건건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 2,500만 원을 더 입금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이상 나올 돈도 없고 이제 여기서 밤새 가슴을 졸이면서 이게 혹시나 그런 나쁜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딱 그렇게 발생을 하고 나서 2,500만 원을 넣지 않으니까 돈을 돌려주질 않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자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고 이게 사기라고 인정을 하고 이 사기라고 인지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돈을 찾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경찰서에 많이 여쭤봤어요. 네. 못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유튜브를 보면 어떤 법률 전문가는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법률 전문가는 못 찾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혹시 제가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가 되게 많이 궁금해서요. 네,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평을 쓰고 또 수익을 얻게 해준다고 해서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네. 입금한 금액을 전혀 찾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옆에 황영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구체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 주신 사안은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입금하신 시점이 언제쯤 되실까요? 7월 16일 날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2주 정도 지나 있는 사안이시네요. 네. 네. 그 입금 계좌가 혹시 네. 누구 명의로 된 계좌고 어떤 시중은행이었는지 혹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 명의 통장을 이용해서 네. 우리은행과 토스뱅크로 그들이 지정해준 네. 이 실명 이렇게 계좌 이체를 진행을 하면 그 입금자 명이 뜨잖아요. 네네. 그 명까지 확인한 계좌로 모두 입금을 했습니다. 그 통상 그 개인 이름으로 뜨던가요? 아니면 회사 이름으로 뜨던가요? 개인 이름으로 개인 이름으로 떴었고요. 네. 그러면은 혹시 뭐 그 가압류 신청이라든가 그 이제 통장에 대해서 이제 출금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들은 따로 취하시진 않으신 사안이시고요. 은행에 일단 요청을 했었는데 네. 은행에서는 이건 출금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네네. 그래서 은행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셨고 네. 경찰서를 가봐라라고 하셔가지고 네. 경찰서에도 가서 사건을 접수를 하고 네. 이렇게 말씀을 또 동일하게 드렸는데 네. 거기 경찰서에서도 이건 출금 정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항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이제 네. 보통 이제 보이스 피싱으로 인정되는 그 이제 의심이 되는 사안 같은 경우는 바로 출금 정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네. 이제 일반 사기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불법 행위 그 의심 정황을 어느 정도 소명을 해가지고 가압류 신청을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장을 네. 이제 일단은 묶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통장에서 출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네. 통상적으로 만약에 이제 전문적으로 사기를 진행을 한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네. 이제 당일날 거의 출금을 바로바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소위 네. 대포 통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타인 명의 이름을 통장을 이용해 가지고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이제 가압류 신청을 이제 진행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 저한테 돈을 내서 넣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 주 월요일까지 연락을 했었는데요. 네네. 제가 월요일 날난 정신이 없어서 답을 안 했거든요. 네. 돈을 준비가 됐느냐. 네네. 근데 다음날 예. 아침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네. 그 대화창도 사라지고 네. 저한테 물건을 구매하면 된다고 했던 제가 넣은 돈을 포인트로 변환해 주었던 그 사이트도 사라졌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아마 출금이 그럼에도 그 진행됐을 다음에 수가 신청을 있어요. 하면 네. 네, 혹시나 대포 통장일지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그 입금하실 때마다 계좌 명의가 다 다르셨었지요? 다는 아니고요. 네. 그 물품을 구매할 때는 동일한 작은 금액일 때는 한 사람이었고 큰 금액일 때 또 한 사람, 그리고 소득세를 내라고 할 때 세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의 명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정말로 이제 전문적인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사기 네. 행위면은 이제 대하창 폐쇄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사기를 진행하지 않는 사안이면은 아마 이제 현금 수거도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 가지고 네. 네. 그래서 네. 예. 이게 결국은 그 이제 지금 이제 입증을 하셔야겠지만은 이제 그 선입금 해라고 내가 이제 포인트 돌려주겠다. 그거 자체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전화가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아르바이트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후계 구매 아르바이트를 이제 해라라고 이제 연락이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일부 포인트를 이제 환급을 해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이제 기망행위가 있었던 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입금을 유도하면서 이제 처분 행위가 발생한 사안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 행위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7명이 대화방에 단톡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대화자 명이 각기 다른 이제 한 명 소행일 가능성도 있는 사안 같아가지고, 예, 이제 다른 명의로 이제 그냥 이제 여러 명인 것처럼 네, 이제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그 입금을 유도하도록 한 행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사기 행위 당사자가 좀 특정이 되면은 이제 그 상대방을 이제 고소를 하더라도 좀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제 돈을 회수를 한다든가, 형사보상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급을 받는다든가, 혹은 이제 민사상 이제 뭐 가사 침자로 이제 계약이 정법하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계약금에 대해서 이제 원래 10%를 저희한테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 금액을 이제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이 특정이 돼야 된다든가, 혹은 이제 뭐 상대방이 특정이 돼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재산이 있어야지 이제 돈을 받아올 수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돈을 받아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소송을 이길 가능성이라든가, 혹은 소송을 이겼더라도 저희가 이제 추심 행위라고 하죠. 이제 그 이제 민사 확정 판결문 가지고 상대방한테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찾아보는 것인데, 일단은 그 상대방이 일단 개인 인적 사항이라든가 혹은 뭐 연락처 같은 거를 알고 있을까요? 혹은 이제 오프라인이라든가 인터넷으로만 꾸준히 연락을 했었던 사안이실까요? 카카오톡으로만? 카카오톡을 하다가 네. 그 매니저라는 분이 세금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텔레그램이라는 그 메신저로 넘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텔레그램을 안 하고 있어서 네. 텔레그램을 가입하고 거기서 진행을 했는데 네. 경찰에서는 네. 텔레그램은 어차피 못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특정을 찾을 수가 없다.
하고. 네,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가입 내역이라든가 대화 기록 같은 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대화 기록 자체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그 방법을 좀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이제 제3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소를 할 때 그 이제 요건 사실이라든가 피해 사실 같은 걸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으면 수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3범죄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이제 환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고소장에다가 이제 기망의 증거라든가 처분행위 증거들을 이제 좀 더 간추려서 정확하게 이제 특정을 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고소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변호인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법적 조력을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수사의 속도 차원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그 내가 입금한 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제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민사적 절차, 일반 절차로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제 가압류 신청이라든가 출금지 가처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셔가지고 일단 출금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런 네. 사항 너무 같고. 감사드려요. 아, 예, 아닙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네, 상담자님 제가 다 속상할 만큼 많이 힘드신 상황일 것 같은데 상담자님 잘못은 아니니까요. 꼭 법률 전문가 도움 받으셔서 잘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다양한 방안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상담자님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일부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많지만은 이제 제3범죄 같은 경우는 불송치 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온라인상의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 그 피고소인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든가 혹은 네. 이제 뭐 그 관련된 인적 사항을 확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이제 더딘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고소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추려가지고 수사가 좀 더 이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협조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고소장 작성할 때 아무래도 좀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수사 속도 차원에서.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현금 대포 통장, 소위 대포 통장이라고 해서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기망행위로 인한 그 이제 금원을 편취할 때 쓰는 수단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하자마자 그 출금이 정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기 범죄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일반 통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 출금 정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민사 보전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출금 정지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게 뭐 보이스피싱과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을 만큼 네. 나날이 온라인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4월에 한 민간 임대주택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3개월 수습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여자아이가 그네를 서서 타고 있는 모습이 위험해 보여 약간의 주의를 주곤 그새 살이 좀 쪘다고 한마디 건넸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에게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아이 엄마가 관리소장한테 전화해 그 일로 노발대발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평소 주차 문제로 늘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입주민인 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관리소장이 그 일로 저에게 당장 해고를 하진 않을 테니 대신 심할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있으면 계약이 끝나는데 3개월을 더 연장해 줄 테니 그 안에 새로운 곳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당연히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계약이 연장된 후 곧바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른 아파트에서 경비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돼서 관리소장한테 말했더니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양식이 따로 있진 않다고 해서 자필로 권고사직이라고 쓴 종이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관리소장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왔는데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요청한다며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직서를 빨리 제출하지 않으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결근으로 처리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입주민과 트러블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권고사직을 받은 것도 어이가 없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쓰라니 정말이지 너무 화가 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권고사직을 받을 당시 소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놓긴 했는데요. 제가 관리소장 뜻대로 사직서를 써줘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현재 상담자께서 관리소장에게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건데요. 이 관리소장의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요? 네,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서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했을 때 관리소장의 부당한 요구는 굳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권고사직과 잦은 퇴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해고 사유가 없이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 해고가 인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네, 관리소장이 다른 근무지를 찾을 동안 계약 연장을 해주겠다고 했고 상담자께서 이를 받아들여 퇴사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사안의 경우 상담자가 먼저 퇴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관리소장이 상담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상담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이 처음에 3개월 수습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연장된 3개월의 계약도 수습 계약의 연장이라고 본다면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하면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은 수습기간 연장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혹은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안에서 상담자님이 이러한 부분을 동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수습 기간 중에는 근태 등 여러 사항들을 평가해서 근로자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근로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 회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회사가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이후에 근로자와 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해고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를 한다면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제 수습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때는 이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좀 더 넓게 인정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상담자께서 자필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신 상황인데요. 이 사직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나요? 네, 이제 사직서에는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면은 적법하게 성립이 됩니다. 유효한 사직서가 제출되고 수리된 경우에는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관리소장이 계속해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에는 민법 660조에 의해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은 때와 보수를 정한 경우 두 가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은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즉 월급제의 경우에는 해지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당기 후에 1기를 경과하면은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당기라는 것은 사직서를 제출한 달을 의미하는 것이고, 1기라는 것은 첫 번째 임금 지급 시기가 이제 월급제인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난 후 첫 근로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연을 보면 아파트 입주민과의 트러블로 상담자께서 심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좀 정당한 요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심할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견책 정도의 경미한 징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안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게 상담자님의 잘못이라고 보고 심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상담자님이 심할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또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할 때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네, 이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 또는 이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할 때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되고, 또한 이제 동법 27조에 의해서 해고 사유, 해고 시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수습의 경우에는 통상 3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습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상담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직서 작성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고 사직서를 작성하여서 제출을 하였고 수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결근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11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지나치게 활발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예전에 비해서 얌전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난히 활동적인 아이라는 건 인정하는데요.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친구들과 떠든 아이에게 담임교사가 크게 꾸중을 한 모양입니다. 아이 말로는 훈계하는 와중에 욕설이 있었다고 해요. 아이는 담임교사의 욕설에 많이 놀랐고 그 뒤로부터 교사가 무서워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도 교사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벌을 주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교사를 만나서 상황에 대해 들었는데 아이에게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훈계하던 와중에 화가 나서 그냥 욕설이 나온 거다. 절대 아이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평소에도 다루기 힘들었다. 교사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푸념 섞인 얘기들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학교에서 나왔는데요. 아이는 여전히 학교 가는 게 지옥에 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이 친구의 부모에게 털어놓았더니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핀잔만 하는데요. 위축된 아이를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힘듭니다. 교사 아동학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에게 욕설을 한 교사, 아동학대가 맞나요? 학교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요즘 교권 침해다 뭐다 말이 많아서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교사 괴롭히는 갑질 학부모로 낙인 찍힐까 봐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상황인데요. 담임교사가 학생을 훈계하는 와중에 욕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라든가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설을 하는 것은 언어적 모욕으로 정서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아동학대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니던 시기에는 체벌이 사실 당연한 문화였는데 혼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도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상황인데 교사가 아동 학생을 체벌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이제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1항에 의해 가지고 학교의 장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징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해당 조문이 징계 외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종전 초등교육법 시행령 31조 제7항에 의해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허용하여 사실상 체벌이 가능했었고 판례도 이를 정당행위라고 인정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초등교육법 18조에서 징계만 가능하다고 개정이 되었고 동법 시행령 체벌 가능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체벌은 이제 정당행위도 해당하지 않고 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허용한다는데 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게 상당히 모호합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이제 과거 이제 요 법률에 대해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 초등교육법 제18조 1항 그리고 이제 동법 시행령 31조 제7항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이 가능하였는데 판례에서 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교육상 필요가 있고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정당성을 갖추는 경우에만 이제 인정된다라고 판례를 판시하였습니다. 근데 이처럼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체벌이 이제 정당행위로 인정되었었는데 현행에서는 이 규정도 이제 삭제되어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는 체벌을 아예 하지 못하는 거군요. 예,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을 보면 체벌은 없었고요. 욕설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아이의 말과 행동을 보면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은데요.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아이가 선생님의 욕설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따라서 이제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병원 진단서라든가 상담센터의 소견서 등이 있다고 한다면은 입증 자료로 이제 보완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런 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이 됐을 때는 학부모가 학교에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인가요? 네, 이제 학교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제 교사의 아동학대가 인정되면은 교사가 징계를 받는 등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학교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 군, 구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는 이제 경찰에게 아동학대 신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나 구, 군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는 경찰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아동학대에 대한 사실 학교 측에서 묵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사실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곧바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주변 학부모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 여러모로 상심도 크고 고민도 깊으실 것 같은데요. 학교에 신고하기 전에 담임 교사와 충분한 대화 그리고 욕설과 관련해서 아이에게 사과 등의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협의가 되면은 좋긴 합니다. 네. 학교에 이제 신고하기 전에 담임 교사와 충분한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에게 충분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가 가능하다면은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신고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동학대는 상당히 이제 중대한 사안이고 피해 아동 외에 다수의 아동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좀 권장되고 이것은 이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 말씀 그 사연을 보면 그 담임교사께서 아이가 평소에도 다루기 힘들었다, 교사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합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 태도가 좀 불량한 학생인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어떻게 다루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징계 조치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체벌이 아니라 징계라든가 훈육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실무에서는 아동학대의 경우 괜히 이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피해 아동이 여럿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좋기 때문에 신고를 권장하는 것이고 이는 절대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작년 초에 이혼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양육권은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경제력 차이도 있고 저는 아이 키우며 회사를 다녀야 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았거든요. 이제 사춘기인 딸아이를 아빠 그리고 조부모와 함께 살게 한다는 게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면접 교섭은 한 달에 2번씩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로 결정됐는데요. 아이가 저랑 했으면 전 남편에게 돌아가길 싫어합니다. 아빠는 말도 없고 조부모랑은 말이 안 통한다며 그 집에 살고 싶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조금만 더 있다 가자 하면서 미루다가 약속한 시간을 넘길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10분, 15분 늦었다고 전 남편이 난리를 칩니다. 사실 아이가 살고 있는 집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가까워요. 같은 동네에 아파트만 다른데요. 아이가 하교 후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저희 집에 와서 낮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그걸 한 전 남편이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잘못했다며 울며 싹싹 빌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아이가 학원 다녀오는 길에 연락이 와서 마침 저도 일찍 퇴근한 날이라서 시간이 맞더라고요. 아이가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분식집에 같이 앉아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떡볶이랑 순대, 튀김을 포장해서 아이 손에 들려보냈어요.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먹으라고요. 근데 그날 밤 난리가 났습니다. 면접 교섭 시간도 아닌데 아이를 만났다면서요. 잠깐 만나서 분식만 사준 건데도 뭐라 하니 대꾸하고 싶지도 않더군요. 근데 곧 제가 휴가여서 아이와 함께 2박 3일 워터파크라도 다녀올까 싶어 물었더니 또 난리를 치더군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면접 교섭권을 박탈하겠다고까지 하는데요. 저는 아이랑 휴가 갈 권리도 없는 건가요? 이런 식이면 그냥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은데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혼 후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이게 면접 교섭권으로 인해서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네, 이제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혼 후 전 배우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면접 교섭권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비양육권자가 면접 교섭권을 통해서 정해진 날짜, 시간에 아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반과 자녀는 이제 상호 면접 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통상 이혼을 하는 경우 면접 교섭권에 관하여 정할 때 고정된 날짜와 시간을 정하게 되고 그 밖에 생일, 어린이날, 명절 등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면접 교섭의 방법, 즉 이제 아이의 주거지에 직접 와서 아이를 데려가는 등의 방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면접 교섭권이 있음에도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 의해서 아이를 강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네, 이제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도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가 면접 교섭 허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이 나왔는데도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가 면접 교섭 허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에서처럼 정해진 시간에서 조금 늦어지거나 면접 교섭 날이 아닌데 아이와 잠깐이라도 만났다면 문제가 되나요? 이제 사연에서 전 남편분은 이제 상담자님 면접 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0분이나 15분 정도 잠깐 늦어지는 정도는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편 이제 면접 교섭 날짜를 어기는 것은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면접 교섭 자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교섭이 아닌 날 아이에게 잠깐 분식을 사주는 정도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자녀분의 스트레스가 엄청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된다면 면접 교섭권 박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면접 교섭은 자녀의 이제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 즉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에는 면접 교섭권 박탈이 가능합니다. 면접 교섭권 박탈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가 방해되는 경우라든가 혹은 이제 친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다든가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면접 교섭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네, 양육권 변경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단순히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단순히 이제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는 변경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안이 결정된 이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부, 모
그리고 이제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이제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상담자분께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전 남편과 잘 소통을 하여서 소통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제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이행명령 신청을 한다든가 양육권 변경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황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